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위험한 자각몽에 관한 소름 끼치는 괴담. 오랜 인내와 훈련을 통해 드디어 자각몽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은 먹고 싶은 걸 상상하며 다 먹어보고, 다른 날은 만나고 싶은 연예인을 상상하며 쾌락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도 나에게 자각몽이 좋은 이유는 회사에서 주는 프로젝트를 남들보다 2배 이상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도 연습하고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도 모두 자각몽 덕분이다. 이번에 두바이 회사와의 중대한 거래를 내가 맡게 되었는데, 이것은 진정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라고 확신했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자각몽에 들어갔다. 만들어놨던 PPT를 꿈속의 무한한 시간 속에서 다시 반복하고 외우고 되뇌었다. 10번 정도 반복하고 나서야 이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각몽을 반복하면서 좋은 점이 많지만 나쁜 점도 하나 있다. 꿈을 반복하면서 이 꿈에 익숙해져서인지 잠에서 깨기가 쉽지 않다. 예전에는 그냥 일어나야지라는 생각만으로 일어났지만 요즘엔 자극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깨어나기 어렵다. 오늘도 옆에 있던 돌멩이로 머리를 쳐서 잠에서 깼다. 여하튼 준비는 그동안 많이 해왔고 거래 성사에 자신이 있었다. 이걸 발표라고 한 거야? 제정신이야? 니들 대가리가 모여서 2주 동안 만들었다는 게 고작 이런 쓰레기란 말이야? 내가 만든 자료를 거칠게 찢으며 신 부장이 소리쳤다. 사장님께 발표하기 전에 사전 검증을 받던 와중 신 부장은 내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아니, 그가 평소부터 나를 싫어했다. 그는 원래도 내가 보기만 하면 온갖 짜증을 부리던 사람이었다. 결국 두바이 거래는 다른 팀의 자료로 사장님께 보고되었고, 나는 온갖 비난과 우리 팀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오늘 신 부장 그 자식, 꿈속에서라도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려야 내 성에 차겠다. 나는 꿈속에서 신 부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부엌 식칼로 난도질을 했다. 옆에서 울부짖는 그의 아내와 딸을 보고 나서야 마음이 풀렸다. 정말 통쾌했다. 하지만 그 쾌락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넌 대가리에 뭐가 든 거냐? 커피나 타와.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신 부장은 현실에서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비웃으며 오늘도 직원들 앞에서 내게 모욕을 줬다. 자기가 대신 커피를 타오겠다던 이 대리의 손을 뿌리치고 직접 커피를 타오라고 내게 말했다. 너 여기다 침 뱉었지? 안 먹을 테니까 가서 버리고 와. 정말 참을 수 없었다. 오늘 밤 꿈속에서 그의 아내와 딸까지 죽여버리리라 다짐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딸아이만큼은 제발. 신 부장을 죽여놓고 울부짖는 그의 아내가 소리치는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오늘 아침의 일을 떠올리며 그의 딸까지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 맛이지. 이제 슬슬 깨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옆에 있던 식탁에 머리를 부딪혔다. 아프기만 했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했다. 옥상 난간에 올라가서 떨어지려니 덜컥 두려움이 생겼다. 하지만 이 정도 자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용기를 내어 떨어지고 나서야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정말 한결 가벼웠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복수는 정말 최고였다. 더욱 기분이 좋은 점은 오늘 신 부장이 회사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은 정말 살맛나네. 이 대리, 커피 좀 타와. 이 대리, 커피 타오라고. 이게 뭐지? 평소엔 내 말이면 껌뻑 죽는 놈이 오늘은 내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내 말이 말 같지도 않냐? 좋아, 오늘 밤 상대는 너다. 꿈에서 보자. 뉴스 속보입니다. 어젯밤 새벽 2시경 한 남자가 일가족을 끔찍하게 몰살하고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열쇠. 누구에게나 수호천사는 있다.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 그들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날은 늙은이의 모습으로, 어떤 날은 작은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라. 때로는 용처럼 무섭기도 하고 맹수처럼 용맹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직접 나서서 싸우지는 않는다. 그들은 다만 우리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 그 힘을 가진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번개가 치는 방 안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집사가 어느새 내 옆에 와 있었다. 나는 불안한 느낌을 받았고
곧바로 엄마가 누워있는 침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나보다 먼저 동생이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그 옆에 나도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엄마는 대답이 없었다. 길게 늘어진 천 조각을 힘없이 당겨내니 엄마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던 그날, 계부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 자매가 슬퍼하고 있을 때, 계부는 몰래 자신의 방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의 유서에는 우리 자매가 상속인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계부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술에 취한 계부는 위스키병을 손에 들고 우리 방 앞에 비틀거리며 도착했다. 나는 계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계부의 손을 뿌리치고 복도로 도망치려 했지만 계부는 나를 잡으려고 했고 결국 균형을 잃었다. 그는 내 발목을 붙잡았고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얼굴을 핥히었다. 계부는 소리도 내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내 턱을 붙잡았다. 그러나 나는 아드레날린 덕분에 그의 악력도 느끼지 못했다. 계부의 팔을 필사적으로 물어뜯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계부는 이번에는 동생에게 다가갔다. 동생은 너무 무서워 몸만 움츠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생도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복도 끝 창문이 보였고 나는 동생을 쫓는 계부를 지나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나는 떨어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곧바로 엄마의 차로 달려가 그 안에서 총을 꺼냈다. 계부를 찾아 집으로 돌아갔을 때 동생은 계부의 뒤에서 쓰러져 있었다. 동생의 상태를 확인할 새도 없이 나는 계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어색하게 전구를 향해 발사되었고 계부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고 나는 동생의 상태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가고 말았다. 차 안에서 나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다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내 앞에는 계부가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중절모를 쓴 신사와 간호사 같은 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나를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의자가 있었고 나는 그 의자에 묶였다. 의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고 그는 내 얼굴을 향해 길고 날카로운 정을 들이댔다. 한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다. 의사는 내 눈곱 쪽에 정을 대고 망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곧 망치질이 시작되었다. 망치가 정을 때리며 무서운 그림자가 내 앞에 들이웠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곳에 있었다. 주변에는 창녀들로 보이는 여자가 나를 비웃고 있었다. 어떤 여자가 다가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춤을 추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 생존을 위해 싸워본 적이 없어. 그럼 지금부터 해봐. 그녀의 말이 끝나자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옛 아시아에서 볼 법한 전통 가옥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에는 날카로운 장검을 든 남자가 있었다. 나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신발. 뭐라고요? 여긴 눈이 뿌려져 있어. 죄송해요. 벗을까요? 그가 말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출구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자유를 찾고 있구나. 내 무기를 집어들어라. 이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전쟁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나는 어느새 남자가 준 장검을 들고 있었고 적들이 다가오자 칼을 휘둘렀다. 주변은 피로 물들었고 나는 끝없이 적들과 싸웠다. 갑자기 음악이 멈췄다. 마담이 음악을 끊으며 말했다. 정말 훌륭해.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내 앞에는 처음 보았던 창녀들과 그들의 보스가 서 있었다. 보스는 마담이 손뼉을 치는 것을 보고 감격한 듯 몸을 떨었다. 그리고는 내 춤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다. 마담이 그렇게 손뼉을 치는 건 처음이야. 그가 떠난 후 창녀들이 내게 물었다. 어떻게 그 춤을 춘 거야?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마치 그 춤은 내 본능에서 나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나만 알았으니까. 우리는 마스터키를 탈취할 작전을 세웠다. 나와 여자아이들은 교회의 지붕을 타고 올라갔다. 거기서 적들과 싸우며 목숨을 걸고 키를 찾았다. 마침내 보스와 맞닥뜨렸지만 그를 쓰러뜨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미 손에 넣은 상태였다. 보스가 알아차리기 전에 우린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무기고 앞에 있던 간수가 내 친구인 여자아이에게 홀려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그 틈을 타 우리는 무기고에 들어가 무기를 챙겼다. 간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그를 제압했고 내 친구들은 무기고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마스터키 덕분에 모든 문을 열며 도망쳤다. 그러던 중 문득 그 남자가 말한 마지막 세 가지 중 하나가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밀이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위한 열쇠였다. 그거다. 마지막 한 가지.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다. 뭐라고? 나는 답했다. 나야, 바로 나. 내가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무슨 말이야? 너는 집에 가서 평범하게 살아 나 대신에. 안 돼. 하지만 나는 결심을 굳혔다. 보스와 그 부하들이 다가오자 나는 친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내가 그들의 주의를 끌 테니까 그 사이에 도망쳐. 그렇게 나는 친구를 보내고 보스와 그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였다. 보스는 내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나를 가볍게 여겼다. 하지만 나는 그가 자랑스레 흔들던 목걸이에서 이미 마스터 키를 빼앗아온 상태였다. 보스는 내게 펀치를 날렸고 나는 느린 움직임을 보며 그에게 마지막 도전장을 던졌다. 세 번째 이야기 경찰관. 옛날에 목격했던 투신 자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연말 나는 연락선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춥고 쓸쓸한 겨울날 바다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러다 이상하게 움직이는 경차 한 대를 발견했다. 경차는 주차장 안을 빙빙 돌며 이상한 행동을 반복했다. 그러다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바다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슬로 비디오처럼 천천히 절벽에서 떨어졌다. 경차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절벽으로 달려갔다. 절벽 위에는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고 모두 그 경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려던 사람도 있었지만 위험해 보였다. 그때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한 명은 나이가 많아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경찰이었다. 젊은 경찰관은 재빠르게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는 경차로 향해 헤엄쳤다. 수영을 잘하지 못했지만 그는 경차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경차는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경찰관은 계속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손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유리가 깨지지 않자 그 경찰관은 절망한 듯 보였다. 그때 근처에 있던 어선이 빠르게 다가와 경차와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경찰관은 바다로 튕겨나갔고 경차는 빠르게 물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경차가 사라진 뒤 그 경찰관은 힘없이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절벽 위로 올라오자마자 땅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이가 울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차가 가라앉던 순간과 슬프게 울던 경찰관의 모습이.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가족. 고아원에서 자란 소녀는 원장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다. 그러다 실수로 반찬을 흘리자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녀의 뺨을 후려쳤다. 소녀는 고통에 머리를 움켜잡고 눈물을 흘렸다. 원장은 소녀를 노려보더니 방을 나갔다. 그날 저녁 소녀는 낯선 남자와 함께 원장의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눴다. 남자는 소녀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야? 소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한소희.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아빠야. 소녀는 두려움에 떨며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 남자는 고현욱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소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자는 소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소녀는 놀라며 저항했지만 남자는 소녀를 욕실로 끌고 갔다. 소녀는 남자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그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그날 밤 소녀는 남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부엌에서 식칼을 꺼냈다. 그리고 남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소녀는 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남자의 가슴에 내리꽂았다.
남자는 눈을 부릅뜨고 소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녀는 그제야 속삭였다. 소희는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5번째 이야기. 어떤 살인마, 어떤 명령도 받지 않는다. 그저 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이것은 본능이다. 경험과 사고를 멈추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온 정신을 집중한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나는 호루라기를 불면 침을 흘린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이다. 개는 호루라기 소리에 침을 흘리며 음식을 떠올리지만 인간은 그 소리에서 음식을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은 의심하고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법을 안다. 그러나 나를 쫓는 저들은 달랐다. 그들은 오로지 본능에만 의존하며 도망쳤다. 나를 피해 달아나는 그들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내 곁에 있어줘.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늘 혼자였다. 이 차가운 세상에서 누구도 내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 어릴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냈다. 그의 말은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나를 떠났다. 결국 나는 스스로 살아남았다. 도움을 받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갔고 내 삶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내 여자친구도, 내 여동생도, 그리고 어머니까지도.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떠나보냈다.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 직장 동료, 심지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유명 인사까지도 떠났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때마침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모여 소란스러웠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 있었고 모두 나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곧바로 2층에 올라갔던 코수염 난 중년 남자가 내게 말을 걸었지만 며칠째 먹지도 못한 나는 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결국 자리에 쓰러지자 사람들은 나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다. 하지만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나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 어느 날 아침 사전 통보도 없이 교도관이 내 방을 찾아왔다. 그리고 나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사무실 안에는 신부가 앉아 있었고 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곧 몸이 묶이고 두건이 내려왔다. 목 주변에 로프가 감겨졌고 덜컹이는 트랩도어 위에 서 있었다. 1928년 8월 16일 나는 16명의 사람을 죽인 죄로 이 자리에 서 있다. 99가지를 얻기 위해 단 하나를 포기한 것이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숨이 막혀오며 정신을 잃어갈 때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내 곁에 있어줘. 제발 내 곁에 있어줘. 6번째 이야기. 공포의 냉장고. 내 친구 형석이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다. 당시 학교에서 떠돌던 소문은 엄마를 놀래주려고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죽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밖에서 놀다 실종되었다고 생각해 밖에서만 아이를 찾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냉장고 속에서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소문이 떠돌던 어느 날 형석이와 친구들이 버려진 냉장고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 소문이 진짜인지 궁금해졌다. 냉장고 안에서 정말 문을 열 수 없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형석이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고 친구들은 10초가 지나면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10초가 지나도 형석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친구들은 밖에서 문을 열어 형석이를 꺼냈다. 형석이는 땀을 흘리며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했다. 그들은 형석이가 냉장고 안에서 덥다고 생각하며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몇 걸음을 걷고 난 후 형석이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놀란 친구들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형석이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다. 며칠 후 형석이가 정신을 차렸다. 병문안을 간 친구들에게 형석이는 그날 냉장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다. 냉장고 안에 나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어. 7번째 이야기. 공포의 장난감. 나는 어릴 때부터 장난감을 좋아했다. 특히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좋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10살 때 받았던 로봇 장난감이다.
크고 멋지며 움직이는 그 로봇은 나에게 친구와도 같았다. 나는 그 로봇과 함께 매일 놀았고 심지어 잘 때도 곁에 두고 잤다. 어느 날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때였다. 로봇이 갑자기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 눈빛은 무언가 이상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느낌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눈을 떠보니 로봇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그 로봇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혼자 집에 있을 때 로봇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나와 함께 놀자.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로봇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 일도 없었다. 로봇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이후로도 로봇은 가끔씩 말을 걸어왔다. 나는 점점 그 로봇이 무서워졌고 결국 부모님께 그 로봇을 없애달라고 부탁했다. 부모님은 로봇을 버렸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로봇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꿈에서 그 로봇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로봇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너와 함께하고 싶다며 다가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나는 그 로봇이 다시 돌아올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꿈 이후로는 다시는 그 로봇을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보지 못했다. 8번째 이야기 늪지의 소리. 어느 외딴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마을 근처에 있는 늪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절대 그 늪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전설이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늪의 울음이라 불렀다. 늪의 울음이 들리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그 소리가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늪 근처로 가기로 했다. 늪에 가까이 다가가자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 우리는 겁을 먹고 돌아서려 했지만 어느새 늪 가장자리까지 와 있었다. 그때 갑자기 늪에서 손이 튀어나와 내 발목을 붙잡았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발을 빼내려 했지만 손은 너무나도 강하게 나를 끌어당겼다. 친구들이 놀라서 내 팔을 잡아당겼고 다행히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는 놀라서 늪에서 멀리 도망쳤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늪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몇 주 후 마을 사람 하나가 그 늪 근처에서 실종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늪의 울음에 이끌려 갔다고 말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그 늪을 두려워했고 나는 그 늪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소리와 그 손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다. 9번째 이야기 그림자의 정체. 나는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내 방 구석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존재감이 커져갔다. 나는 그것이 그림자라고 확신했다. 그 그림자는 내 방 구석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두려워서 방을 나가기도 했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야?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 몸을 감싸듯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그것이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 자신이었다.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이 형태를 가진 채 나타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는 나의 일부분이었으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그림자가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그것은 나 자신일 뿐이다. 10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얼굴. 내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다. 그 거울은 내 할머니가 물려주신 물건으로 예전에 할머니는 이 거울을 절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나는 할머니의 말을 그저 잊고 있었지만 어느 날 밤 그 거울 앞을 지나치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뭔가 달랐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거울 속 나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거울 속에 나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나는 그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그 거울 앞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나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거울 속에 나는 나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점점 기괴하게 변해갔다. 겁에 질린 나는 거울을 덮어버리려 했지만 그때 거울 속에 내가 말했다. 넌 여기 들어오고 싶지 않니? 나는 비명을 지르고 거울을 덮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울 속의 얼굴이 계속 내 꿈속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얼굴은 나를 향해 손을 내밀며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거울을 창고에 넣어버렸다. 하지만 거울 속의 얼굴은 여전히 내 꿈에서 나를 쫓아왔다. 그 이후로도 그 얼굴은 가끔씩 나타나 나를 비웃곤 했다. 11번째 이야기 마지막 버스. 늦은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게 되었다. 버스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기사님은 피곤해 보였고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집에 가는 길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멈췄다. 버스 안은 아무도 없었고 주변에는 깜깜한 어둠뿐이었다. 왜 멈췄지? 나는 기사님에게 물어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버스에 올라탔다. 그는 말없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그를 슬쩍 쳐다봤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멈췄다.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버스에 올라탔다. 그 사람도 말없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나는 무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버스는 계속 멈췄고 정류장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탔다. 그들은 모두 나와는 반대쪽에 앉았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정류장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문득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다. 버스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의 신발이 똑같았다. 검은 구두에 새하얀 양말, 그리고 그들 모두의 손목에는 하얀 팔찌가 있었다. 내 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치 그들은 모두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곳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들의 눈은 텅 빈 듯한 눈동자였고 나는 그 순간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버스는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고 나는 허겁지겁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버스를 타지 않았다. 12번째 이야기 바닷가의 속삭임. 어느 여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갔다. 우리는 해변에서 놀다가 지쳐 모래사장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이리 와. 나를 찾아줘. 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내게 들려왔다. 마치 바다 깊은 곳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에 이끌려 바닷가로 걸어갔다. 바다 속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깊숙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때 친구들이 나를 부르며 붙잡았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해변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그 속삭임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몇 주 후 바닷가 근처에서 한 소년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들은 그 소년이 바다에 빠졌다고 했다. 나는 그 소년이 내가 들었던 속삭임에 이끌려 갔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13번째 이야기 지하실의 비밀.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집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 집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시골 마을에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이었다. 나는 그 집을 처음 보았을 때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낡고 오래된 집은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집은 나에게 상속된 것이었고 이를 처분하기 전 한 번쯤 가봐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며칠 후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고 냄새도 썩 좋지 않았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의 습기가 뒤섞여 있었다. 집 내부를 둘러보던 중 나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문은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실로 향하는 문이었다. 나는 그 문을 열기 전 망설였다. 왠지 모르게 그곳을 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겨냈다. 문을 열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지하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다. 지하실의 분위기는 집보다도 더 음산했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자 같은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지하실 중간에 작은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이상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상자는 고대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열쇠로 잠겨 있었다. 이상하게도 열쇠 구멍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일반적인 열쇠로는 열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상자를 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결국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며칠 후 나는 그 상자를 가지고 고고학자 친구에게 찾아갔다. 친구는 상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이건 정말 오래된 거야. 이런 상자는 고대 의식이나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었을 거야. 그 친구는 상자를 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상자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 상자는 그저 단순한 상자가 아닌 것 같아. 그 친구는 상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이 상자에 대해 더 알아봤는데 이 상자는 고대 종교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특히 사람의 영혼을 봉인하거나 소환하는 용도로.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단순히 오래된 상자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무언가 초자연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상자에 대해 생각하며 잠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나는 지하실에 서 있었고 탁자 위에 놓인 상자가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나를 향해 다가오더니 내 몸을 감쌌다. 나는 꿈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그 연기는 점점 더 내 몸을 조여왔다.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깼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침대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했다. 이건 단순한 꿈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꿈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도 그 꿈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집안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져 갔다. 어느 날 밤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깼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였다. 나는 무서움에 몸을 떨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갔다. 그 소리는 지하실에서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지하실 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지하실 문을 열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지하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이상한 냄새가 풍겼다. 그리고 그때 나는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상자가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상자는 내가 가져간 게 분명한데 그 상자가 왜 이곳에 다시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상자 안에서는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나와 지하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 연기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질려 재빨리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졌다. 지하실의 상자에서 나온 그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몇 주 후 나는 그 상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 상자를 다시 지하실에 두고 봉인하기로. 나는 상자를 다시 지하실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곳에 상자를 내려놓고 문을 단단히 잠갔다. 하지만 그 상자를 봉인한 이후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졌다. 나는 꿈속에서 계속해서 그 상자를 보았다. 그리고 상자에서 나온 검은 연기가 나를 쫓아오는 꿈을 꾸곤 했다.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봉인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늦어버렸다. 지하실의 비밀은 아직도 그 상자 속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시는 열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상자가 다시 열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날이 오면 나는 그 상자를 막아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하실의 비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